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대 왕정 시대와 바로크 미술입니다. 오늘은 절대 왕정 시대의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세 미술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렌조 베르니니, 지오바니 로렌조 베르니니, 렘브란트 하르멘존 van Rijn, 벨라스케스, 디에고 로드리게스 데 실바 이 벨라스케스. 먼저 바로크 미술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크 미술은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유행한 미술 양식을 후대에 지칭한 것이죠. 바로크라는 용어는 포르투갈 말의 바로코에서 기원한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절대 왕정의 시대였고 바로크 양식의 특징이라면 르네상스의 투시 원근법에 기초한 조화로운 질서에 대비해서 비대칭과 왜곡되고 역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절대 왕정이란 인간이 절대적 권력을 갖는 걸 말하죠. 신이 아닌 인간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장된 권력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려고 했고 특히 궁전 건축은 이러한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권력의 중심이었던 베르사유 궁전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럽 다른 나라의 왕궁의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잘 가꾸어진 장원의 모습이죠. 이것은 거울의 방입니다. 얼마나 외적인 화려함에 공을 들였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위 바로크 정신이란 뭘까요? 바로크의 정신이라는 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까르페 디엠, 순간을 잡아라. 이 두 가지, 이 두 정신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모순이 이 시대의 전반적인 시대 정신이었고 근본적으로 예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잔 로렌조 베르니니 1598년에서 1680년에 살았던 천재고요. 고전적 엄격성을 지니면서 유동적인 선과 통일적인 중량감을 표현하는 게 그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우아하기도 하고 생명감이 넘치면서 건축물들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원근법의 효과는 보는 이에게 멀고 가까운 것에 대한 환각을 주고요. 그는 성당, 궁정 건축, 조각, 묘소, 분수, 장식 등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보였어요. 그의 생애는 베르린이 아버지도 화가였어요. 6살에 이미 신동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교황 바오로 5세 눈에 들게 되고 교황의 사촌이던 시피오네 보르게스의 추기경이 그를 전폭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이건 교황 바오로 5세의 흉상 22살에 완성했다고 해요. 다음 작품은 저주받은 영혼 20살에 만든 작품이고 자신의 얼굴을 표현한 거죠. 다음 작품은 포르세르피나의 납치 1621년에서 1622년 사이에 만들어진 건데 23살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라틴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주피터와 농업의 여신 케레스 사이에서 난 딸 프로세피나가 지하세계의 신인 플루토에게 납치돼서 지하세계로 끌려가요. 농업의 여신 케레스의 딸 프로세르피나는 꽃을 모으던 중에 지하세계의 신 플루토에게 붙잡히게 되죠. 플루토는 검은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땅에서 솟아 올라가지고 프로세르피나를 그와 함께 지하세계로 내몰았지만 세레스가 딸의 비명을 들을 수 있기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세레스는 땅을 마르게 하고 수확이 실패하게 합니다. 주피터는 세레스하고 협상을 하게 되죠. 플루토와 세레스는 각각 반년 동안 포르세르피나를 가지고 되고 신화는 계절의 변화를 상징하게 됩니다. 프로세피나가 플루토와 함께 있을 때 자연은 죽고 겨울이 시작되고
그녀가 케레스와 함께 있을 때 지구는 봄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포르세르피나의 납치. 다음은 다비드라고 하죠. 1623년에서 24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아폴로와 다프네처럼 당시 혁명적인 조각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잔뜩 찡그린 얼굴을 지닌 베르니니의 다비드는 동적인 동작을 보여주죠. 르네상스의 정적이고 고전적인 엄격함을 크게 뛰어넘은 감동을 보여주는 바로크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르네상스에 만들어진 것답게 영웅의 본성을 드러낸다면, 베르니니의 작품 다비드는 영웅이 된 순간, 그 순간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두 작품을 잘 비교해 보시면 바로크의 그 어떤 동적이고 그런 역동적인 그런 특징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폴론과 다프네라는 작품, 1622년에서 25년. 이 작품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중 하나에서 가장 극적이고 동적인 순간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광명의 신인 아폴론이 사랑의 신 에로스를 어른의 무기를 가지고 논다고 꾸짖게 돼요. 이에 안가품으로 에로스가 황금 화살로 아폴론을 맞춰 아폴론이 다프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다프네는 영원한 순결을 맹세한 사람이었어요. 조각은 아폴론이 결국 다프네를 잡는 순간을 묘사하는데, 그러나 다프네는 강의 신인 그녀의 아버지한테 자신을 월계수나무로 변신시켜서 순결을 지켜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조각상은 사건을 잘 묘사할 뿐만 아니라 기발한 착상이 정교하게 표현된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조각은 생명이 없는 초목으로 변한 인간을 돌로 표현하여 변신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비록 조각가의 기술이 생명이 없는 돌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 조각은 반대로 여자가 나무가 된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녀 데레사의 환희, 1647년에서 1652년 대리석이고요. 로마 산타 마리아 델라 빅토리아 박물관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도 당시에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이고, 천사와의 만남에서 그녀의 종교적 엑스타지 경험을 베를린은 다음과 같이 직접 본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손에 금으로 된 긴 창을 보았는데 그 쇠끝에 약간의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그것을 내 심장에 찔러놓고 내 내장을 찌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꺼냈을 때 그는 그들도 끌어낸 것 같았고, 하느님에 대한 크나큰 사랑으로 나를 모두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도한 고통의 감미로움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나는 그것을 없애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이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비록 몸이 그 몫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너무나 달콤한 사랑의 모임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하신 하느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작품의 황홀공의 표정이 종교적이기보다는 너무나 에로틱하다고 많은 논란이 됐어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바로크적인 세속적인 작가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두사의 흉상, 1640년 로마 카피톨리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베르사체의 로고가 메두사의 형상에서 따온 걸 볼 수 있죠. 다음은 성 베드로 앞 광장과 콜로네이드 전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는 성 베드로 대성전을 장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당시 했어요. 성당 앞부분의 열주랑과 광장 설계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바로크의 장식적인 활력이 잘 드러나는 로마 분수들은 공공적인 작품과 교양을 위한 기념물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트레비 분수는 높이가 26.3m, 너비는 49.15m. 대양의 신 오케아누스가 가운데 왼쪽 풍요의 신하고 오른쪽 건강의 신이 있고요. 바다의 신 트리톤이 마차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분수는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와서 더 유명해졌었죠. 요거는 포세이돈의 아들 반신 반인 트리톤이 하늘을 향해 고동을 불고 있고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트리톤이 하늘을 향해 고동을 불고 있고요. 다음 나보나 광장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17m의 오벨레스크 아래에 있는 피우미 분수가 1651년 그가 만든 웅장한 걸작입니다. 4대 강인 유럽의 다뉴브, 아시아의 겐지스, 아프리카의 나일강, 남아메리카의 플라타나 강을 상징하는 4대 강을 상징하는 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요. 다음에 소개할 바로크 화가는 렘브란트 하르먼선 반 린, 1606년에서 1669년에 살았던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죠. 빛의 화가라고도 불리우는 빛과 명암의 대비로 신비함을 자아냅니다. 파나로도 네덜란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이죠. 초상화 화가로서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둔 후 렘브란트의 말년은 개인적인 비극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그의 일생 동안 인기가 있었고 화가로서의 그의 명성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많은 중요한 네덜란드 화가들을 가르쳤어요. 유화, 동파나 드로잉 작품들이 남겨져 있고 자화상을 특히 많이 그렸습니다.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로 그의 굳은 신념은 두터운 신앙심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특히 종교화에 많은 걸작을 남깁니다. 남긴 작품 수는 유화, 수채화, 동파나 대상 등을 표함해가지고 2000여 점이나 됩니다. 성서, 신화, 역사, 풍경, 풍속, 위인 등 각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를 구했습니다. 자화상은 100여 점의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1600년도에 이렇게 내면을 잘 표현한다는 것은 그의 천재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첫 번째 22세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보시는 쪽에서 왼쪽은 28살의 렘브란트이고 오른쪽은 30대 렘브란트입니다. 동파나 작품입니다. 그 다음 왼쪽은 50대 자화상이고 오른쪽은 60대, 그가 죽은 해의 마지막 그린 자화상입니다. 나이에 따른 자신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퀼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1625년 강의를 경청하는 각 개개인의 표정 심리 묘사가 아주 탁월합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야경 프란스 바닌 코크 대장의 민병대라고도 하는 작품인데 1642년 레이크스 미술관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 4m가 넘는 대작이고 당시에는 극히 나쁜 평을 받아 초상화가로서의 명성을 잃었습니다. 시대의 관행을 뛰어넘어 개성을 발휘한 점이 탁월한데 이를테면 야경의 경우 얼굴이 모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림도 있는데 이는 모두 얼굴이 당시에 나오게 하는 단체 인물 화가들의 관행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쁜 평을 받게 된 거죠. 지금은 그의 가장 대표작으로 인정받는 작품이니 아이러니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같은 해에 아내가 죽고 그는 실망과 공공에 빠지게 되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작품에 정열을 기울였습니다. 1656년에 경제적 파산 선고로 유대인 지구에서 가난에 시달렸지만 좋은 작품을 계속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인데 말년의 작품이죠. 인물들의 심리를 담아내는 심리 묘사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는 성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모두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모습입니다. 회개와 용서에 대한 내용이지만 렘브란트는 오른쪽에 그동안 집안을 지킨 첫째 아들의 모습을 그려놓아 세 사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관습에 순응하고 아버지를 곁에 지키고 있었던 첫째 아들, 그리고 돌아온 탕아인 둘째 아들, 탕아를 용서하고 환영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 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과연 잃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아버지는 당연히 하느님을 상징하는 거죠. 신앙의 문제와도 비유해서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스페인의 천재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필립 4세와 스페인 황금 시대의 궁정을 대표하는 예술가였습니다. 19세기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화가들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고요. 20세기의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프란시스 베이컨과 같은 예술가들은 벨라스케스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재해석하여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파 계란 후라이 1618년, 마치 계란을 지금 후라이하는 것처럼 현장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된 작품입니다. 다음은 교황 이노센치오 10세 초상 1650년, 교황의 탐욕스러운 성격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죠.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벨라스케스 교황 10세를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린 이노센시오 10세입니다. 이 그림은 불안한 내면과 정체성이 해체되는 심리적 공포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을 상징하는 빨간색 대신에 기독교 전례에서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을 쓴 점을 악명로가 높았던 교황의 죄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렌시오 브레다 1634년에서 35년, 벨라스케스가 몇 년 전에 네덜란드 도시 브레다를 정복한 암브로지오 스피놀라와 함께 이탈리아를 처음 방문했을 때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브레다 공선전 동안 네덜란드에서 스페인 군대로 도시의 열쇠를 전달하는 것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림의 구도가 매우 탁월한 작품입니다. 갈색과 은색의 펠리페 4세 1632년, 합스부르크의 왕 펠리페 4세는 다음 그림 라스메니나스에 나오는 마가레트 공주의 거울에 등장하는 아버지이기도 하죠. 다음에 그 유명한 작품 라스메니나스 시녀들이라고도 하는데 1656년의 작품입니다. 그가 죽기 4년 전에 만든 이 작품은 유럽 바로크 예술의 최고의 예가 될 수 있어요. 현 그림의 진정한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공녀인가 아니면 화가 자신인가. 뒷벽에 거울에 비친 왕과 왕비가 보이지만 그 반사의 근원은 수수께끼입니다. 이 시기에 놀랍게도 그림 안에 작가, 관객, 그리고 대상이 공존하는 그림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에 자주 등장하죠. 작가와 관객 그리고 대상이 해체되고 불분명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론에서 좋은 예로 논의되는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바로크 정신이 어떻게 미술에 표현되었는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천재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바로크 시대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생각과 까르페 디엠, 순간을 잡아라는 두 모순되는 두 정신이 공존하던 시대로서 미술에서도 이러한 모순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질서정연한 세계가 모순되고 과장된 세계로 바뀌어 새롭게 세계를 이해하는 그들의 생각이 예술에 나타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